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재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요즘 중국의 리오프닝이 화두인데요. 중국 하면은 이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유통 섹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섹터인데 유통 섹터에 대해서 채널별로 정말 제대로 한번 다뤄보면서 이쪽에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이진엽 애널리스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유통 담당하고 있는 이진엽입니다. 아, 네, 또 이렇게 뉴페이스. 굉장히 그래서 네. 이 뉴페이스가 일단 오시면은 다 훑어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또 유통 인덱스자를 또 쓰셨고 네. 저희가 찍는 게 또 연말이고 아마도 거의 2022년 마지막 영상이기도 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또 이쪽 섹터에 관심이 굉장히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2022년을 한번 복귀를 한번 하면서 네. 23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네. 22년에 대한 그런 복귀가 결국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같은 그런 매크로 환경이었잖아요. 네네. 이런 매크로 환경하고 유통 섹터는 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유통 섹터라는 게 아시다시피 소비를 다루는 업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소비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유통업종의 주가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11월 기준으로 85%까지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유통 섹터에 대해서 센티먼트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빠졌지만 반면에 실적은 유통업체들이 생각보다 되게 견조했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11월 이전까지는 뭐 3분기까지는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편의점도 기존점 성장률 같은 경우에 미드싱글 정도, 그리고 마트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아무래도 언젠간 꺾일 것이다. 언젠간 꺾일 것이다. 소비가 계속 좋지 못하지 않겠느냐.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소비가 버틸 것이냐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유통업종의 주가가 썩 좋지 못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그런 네. 심리지수랑 유통업체 주가는 굉장히 연관성이 높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주가 성과가 좋지 못했지만 또 실적은 또 굉장히 또 좋았다고 하는 약간 아이러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좀 채널별로 보셨을 때 좀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고 23년도 이렇게 채널별로 좀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뭐부터 물어볼 거냐면은 한번 백화점부터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컸던 업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화점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들이 사치제들이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소비가 꺾이면 먼저 사치제부터 소비를 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게 되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가전도 잘 안 팔리고 그리고 자동차도 잘 안 팔린다라는 얘기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들려오고 있죠. 이런 네네. 정도로 내구 소비재부터 먼저 꺾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는 이런 사치제들이 잘 팔릴 수 있을까에 대한 네.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30년간 매출 성장률을 좀 보면 국내에서 백화점이 역성장했던 사례는 단 4차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IMF 때, 네. 그리고 04년도 카드 사태 때, 그리고 뭐 세월호 때, 그리고 국정농단 시기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흔히들 알고 있는 금융위기 때도 백화점은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신기하네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소비 양극화라는 측면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소비가 부진하게 된다라고 하면 소비 양극화의 정도는 더욱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에 있어서 다이나믹스를 주는 주요 계층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물가, 금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존을 다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깐깐하게 가성비 중심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런 백화점 같은 사치제를 주로 소비하시던 분들은 물가 금리 좀 올라서 기분은 나빠. 기분은 나쁜데 뭐 그래도 나 살 거 사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되게 재밌는 게 MZ세대가 소비의 주류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질러 놓고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소비 양극화의 정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실제로 소비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소비가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2019년 정도의 그림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보면 이제는 누가 다들 2022년처럼 고성장을 하고 누가 더 성장을 많이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네. 누가 더 성장을 하고 버티느냐, 누가 더 역성장을 안 할 것이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백화점이 이러한 소비 양극화 때문에 조금 더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업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로 보면 백화점이 가장 사치제나 이런 고가 제품군을 판매하는 유통 채널에 해당을 하는데 네. 소비 심리 지수는 굉장히 낮아지긴 하지만 소비 양극화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백화점이 의외로 방어력이 가장 높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요즘에 뭐 백화점 가시는 분마다 느끼시겠지만 네. 사람 막 많아요. 네, 미어 터집니다. 네, 미어 터져서 이제 그래서 그게 더 체감적으로 와닿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마트나 이런 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채널은 전체적으로 좀 어떤지 네, 그러면 필수 소비재들을 판매를 하는 채널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의점도 필수 편의점까지? 소비재를 판매를 하는 채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비 양극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소비에 있어서 다이나믹스를 주는 계층은 아무래도 저소득층 분들이실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 없고 조금 더 가성비 중심으로 소비를 하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저는 점진적으로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업체들 간에서 차별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흔히들 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편의점에서 뭘 사가니까 네. 저희 부모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왜 편의점에서 그렇게 비싼데 그거를 편의점에서 사냐? 여기 앞에 슈퍼 같은 데서 사면 1,000원이 더 싼데 뭐하러 네. 그렇게 사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 가격 인식 자체가 좀 비싸다라고 인식이 되는 채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수요도 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층 같은 분들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백화점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왔었는데 대형 마트들은 어땠었냐라고 좀 비교를 해보면 대형 마트들이 사실 먼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 마트들조차도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편의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재밌는 부분은 최근에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외식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들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마트의 실적을 보더라도 상반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조금 트래픽이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매출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급부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내년부터 좀 슬로우해진다라고 하면 대형 마트 쪽에서는 일단 외식 수요가 내식 수요로 조금 전환되는 그림을 2023년에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대형 마트 정도는 상반기까지는 꽤 견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혜 매니저님 일단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부분은 그러니까는 필수 소비재를 파는 채널인 마트랑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내년에는 약간 좀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네. 그런 이제 다이내믹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네. 소비자들의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네.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어렸을 때 경험까지 얘기해 주셔서 네. 그런 경험은 저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모든 채널 다 그로스가 나오긴 하지만 네. 일단 내년을 보수적으로 보는 네, 뷰이신 맞습니다. 거죠. 시장 전체가.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방어력이 높은 백화점째 좀 좋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면세점이나 온라인 같은 네.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되게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오프닝이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타가 큰 국가가 어디냐? 가장 연관성이 큰 국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일 수밖에 중국이죠. 없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면세점에서 거의 대부분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따이공이라고 하시는 네. 대리 구매상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은 결국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소싱해 가서 그거를 중국에 다시 판매를 하시는 어떻게 보면 유통업자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중국 소비 자체가 굉장히 올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구매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들이 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관광객들이 회복을 하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따이공들의 구매 여력이 떨어지다 보니 면세점들의 매출은 빠지고 그리고 수익성도 같이 안 좋아졌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안 들고 가려고 하는데 면세점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이미 확보해 놓은 걸 또 밀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리베이트 율 자체도 좀 높아지는 이런 네네. 악순환 고리에 조금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내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앞서서 서두에 저희 최상무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이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코로나 확진자가 되게 급증을 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혼란한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겪었었고 뭐 일본, 미국 다 겪었었죠. 이렇게 방역 완화를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좀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결국 성장통을 지나가야지, 고통을 지나가야지 결국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소비가 다시 뭐 펜트업 디맨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중국 소비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손에 꼽히는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국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개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그게 어떻게 이어지느냐 따이공들의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면세점의 매출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급부로 수수료도 이제 많이 안 줘도 따이공들이 구매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들고 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마진도 안정화될 수 있는 그림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좀 그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중국 리오프닝하고 중국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쓴다는 게 그러니까 올해랑 완전 180도 달라진 그런 섹터 환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럼 이런 전체적인 그런 유통 채널별 또 이런 거시경제 환경이랑 여러 정책들 종합해 봤을 때 네. 그럼 커버하시는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을 제일 선호하시는 상황이에요? 저는 뭐 면세점도 조가합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도 사실 꼭 제가 하나 아니어도 돼요. 인덱스를 작성을 할 때는 사실 중국 리오프닝이 이렇게까지 급변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서 네. 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소비주들은 분명히 좀 가져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선호하는데 또 중국 소비주 면세점이라고 하면은 뭐 신세계 같은 기업인가요? 신세계도 좋아하고요. 호텔신라도 좋아합니다. 신세계랑 호텔신라 네. 같은 기업이군요. 근데 아무래도 퓨어 면세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호텔신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서 호텔신라의 베타가 조금 더 내년에는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중국 리오프닝 관점에서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력 고객들이 따이공 중심입니다. 그리고 네. 개별 관광객들이 들어와 봐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 리오프닝이 진행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체 관광객이냐 그냥 따이공이냐 단체 관광객이냐 따이공이냐 이런 부분들인 거지 아직까지 한한령이 있다라고 하면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따이공들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들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 될 텐데 그럼 개별 관광객들은 어디를 갈 거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백화점도 백화점 가겠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지금 현재 면세점은 뭐 MD 자체가 따이공들 중심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거의 올리브영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장품만 되게 많이 갖춰놓고 있는. 네. 그런데 개별 관광객들이 그러다 보니까 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MD들이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루이비통도 빠져나갔죠, 롤렉스도 빠져나갔죠. 이렇게 면세점에서 MD들이 계속 유출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개별 관광객들은 한국 들어와서 어디서 주로 소비를 할까라고 하면 면세점도 한번 가볼 텐데 백화점을 가서 소비하는 게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 소비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백화점의 매출을 조금 일으켜주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백화점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한 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못해도 5%는 올라온다라는 건데 이게 비중이 5%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들이 성장을 일으켜줘야 되는 부분은 한 7에서 8%, 뭐 하이싱글 정도는 일으켜줘야지 외국인 매출 비중이 5%는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되게 오고 싶어 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됐어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시다시피 K 컨텐츠라든지 K 팝이라든지 되게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문화적인 관점으로 한국에 되게 들어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이전에 외국인 매출 비중이 좀 높았던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일본과 홍콩이 있는데요. 네. 일본이 백화점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홍콩이 한 4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기존의 5%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조금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내수적으로는 소비가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매출을 일으켜 준다라고 하면 내년에 생각보다 백화점이 고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이싱글 이상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되게 그 재밌는 부분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는 홍콩이나 일본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백화점 MS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네. 한국은 지금 그게 5%밖에 안 되는데 사실 중국 리오프닝도 결국 말씀하신 걸 보면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를 결국 한국 백화점이 잡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백화점 채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같고 그럼 백화점 채널이 그 좋아진다고 전망을 했을 때 네. 이쪽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기업은 뭐예요? 아무래도 롯데쇼핑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백화점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로 들어와서 움직이는 상권이 명동 아니면 잠실이거든요. 네, 잠실입니다 진짜. 네. 어마어마합니다 잠실 가면은. 잠실 진짜 네. 장난 아니잖아요. 네. 외국인들 정말 많은데 이 두 구역에 있어서 메인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디냐라고 하면 롯데쇼핑, 롯데백화점이거든요. 거기다가 마트도 사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찾는 점포예요. 거기가 관광객들이 그 한국에 있는 과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서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곳이라서 외국인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베타가 좀 큰 회사가 어디겠냐라고 하면 롯데쇼핑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커머스 사업자들과 직접적으로 좀 경쟁을 많이 했다 보니까 네. 작년까지는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무래도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주로 돈을 어디서 얻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성을 저렇게 악화시키면서 가면서도 성장성을 끌어올렸냐라고 하면 외부 자금 수혈이었거든요. 그렇죠. 투자 받아서 네. 한 거죠. 근데 네. 올해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졌죠. 그렇죠. 이제 네. 하반기부터 완전 그게 얼어붙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애들이 되게 급격하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들도 버티는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버티면 생존하는 거고 아니면 망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커머스 사업자들, 특히 뭐 대형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쿠팡 같은 대형 사업자들도 더 이상 경쟁을 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커머스 사업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왔던 업체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형 마트거든요. 왜냐하면 공산품부터 시작해서 특히 쿠팡 같은 경우 공산품부터 시작해서 마켓컬리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식품까지도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형 마트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기였는데 올해부터 이들의 수익성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커머스 구조조정,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어려운 시기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내년까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이게 되게 그 어마어마한 콜처럼 들리네요. 제 네. 귀에는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 저는 지금 스타트업계에 조금 있어서 네. 그 스타트업계 자금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다는 걸 되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 쿠팡이 흑자로 전환했다고 다들 좋아하지만 사실은 VC 업계는 이쪽 엄청 얼어붙었거든요. 네. 근데 직접적인 경쟁 관계, 이커머스랑 경쟁 관계였던 그런 오프라인 마트들이 내년에 뭔가 반격의 카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때 뭔가 롯데 쇼핑 쪽에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런 백화점주가 PBR이 굉장히 낮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완전히 뭐 은행보다도 더 네. 밑에 있는 레벨까지 뭔가 이런데 네. 뭔가 이런 만성적인 PBR 저평가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필요하다면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뭐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PBR은 ROE와의 함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죠. 아무래도 이런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같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부동산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깨먹고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깨먹고 네. 하다 보니까 깨먹던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익성을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마트도 SSG닷컴이라든지 이베이 같은 이런 적자 기업들에 대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고자 얘들도 어차피 이커머스니까요. 네.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롯데도 롯데온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뭐 분기당 뭐 4, 500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본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계속 좀 올라가고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결국 이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1차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꾸준하고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네.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면은 결국 ROE가 올라가고 네. ROE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밸류에이션도 개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 오늘 그 처음 나오셨는데 제 채널별로도 질문을 하고 하면서 좀 네.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렇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되게 큰 그런 빅콜이 여러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냥 시장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중국 리오프닝 컨셉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면세점 좋아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인 인바운드까지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중간에 VC 업계 얼어붙으면서 이커머스하고 오프라인 마트 이런 필수 소비재 파는 채널들하고의 경합이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굉장한 희소식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이 롯데쇼핑을 포함해서 이런 유통 채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맨 앞에 얘기하셨던 네.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내려가는 부분 때문에 좀 부정적인 뷰가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더더욱 더 서프라이즈한 뭔가 네네. 성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유통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도 나오셔서 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뭐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긴 시간 고생해 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유통 섹터를 담당하시는 이진엽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썼으니까 보고서도 꼼꼼하게 다들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를 하고 끝내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